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삼성증권 배당 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삼성증권과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하게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매도 주문을 한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기업 경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호주에 힘입어 국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이 현행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며 기업의 안정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해 기업 매출 증가율 등 반도체를 포함한 기계, 전기, 전자의 기여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반도체 편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언론은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재개됨에 따라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북미가 기싸움을 거쳐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북미는 상대를 한층 더 이해하게 됐지만 미국이 앞으로도 걸핏하면 상대를 위협하고 한국과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감리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오는 31일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감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 관련 후속 조치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견해를 내비치며 31일 결론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난 주말 깜짝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미 개최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관련 후속 조치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그동안에 좀 경색 국면에 들어섰던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취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개최 가능성이 올라왔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남북경협주들 최근에 좀 숨고르기를 펼치다가 6.12 정상회담 취소에 따라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급등 흐름들 나타내고 있고요. 관련된 대다수의 종목들 지금도 20%가 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상한가 이미 진입해 있는 종목들도 꽤나 많이 보이고요. 거래소부터 좀 살펴보면 거래소 현재 2,478포인트대인데 2,480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 비금속 광물, 철강, 기계, 전기가스, 건설, 운수창고까지 전체적으로 고르게 올라가고 있고 전기, 전자업종, 바이오, 은행업종 정도만 현재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주들은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외에 남북경협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은 오늘 좋은 흐름 보이면서 지수는 꽤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한 주 시작이 호재성 소식으로 지금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역시나 이 부분이 테마성인 일단 주의할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요. 전 업종이 고르게 오르기보다는 남북경협과 어떻게든지 연관이 돼 있고 얽혀있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다 보니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또 가지 못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소외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소 지수부터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77포인트대입니다. 2,480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도 16포인트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으로는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일중으로 보시면 2,471포인트 오늘 저점이고요. 고점은 2,480선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477. 일단 위아래로 10포인트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온종일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상승이 약간 박스권에서 눌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기관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 1,031억 원, 외국인 1,384억 원 파는데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팝니다.
그리고 개인만 2,216억 원 순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전기전자업종 오늘 숨고르기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남북경협주 눌려있을 때는 전기전자업종으로 매기가 좀 쏠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급등 흐름이 좀 나왔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0.73% 빠지고 오늘 철강, 포스코 올라가고 이외에도 비금속 광물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집니다. 이 와중에 소외되는 건 현대차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대차는 상승장에서도 대여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LG화학과 삼성물산 올라가고요. 삼성물산 오랜만에 13만 원 터치합니다. KB금융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 한국전력 급락 이후에 또 급등 나옵니다. 3% 가까운 상승이고요. 현대모비스 23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이버, 신한지주, 삼성생명 모두 빠져 내려가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877.01포인트 1% 딱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종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869부터 878까지 쭉 올라갑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인 87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는데요. 일종 흐름 보셨고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긴 수급이 거래소와는 정반대입니다. 외국인이 711억 원.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주부터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93억 원 소폭이지만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57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 바이로메드, 나노스까지 모두 상승하고요. 신라젠만 지금 하락하는데 낙폭 많이 줄었네요. 7만원대에서 움직이던 신라젠도 8만원대 회복을 하면서 87,000원에 거래됩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2 종목들 살펴볼까요? 메디톡스 빠지고요. CJNM,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빠지는데 오늘 엔터, 게임 관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내림세를 보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컴투스 강보합본 수준이고요. 포스코 캠텍 4만원 위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제넥신, 카카오 멜론, 쿠오롱 티슈진 모두 빠지는데 특히나 쿠오롱 티슈진 오늘 또 급락 나오면서 34,400원의 거래를 현재 이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071원대까지 쭉 내려옵니다. 원화 강세 일어나면서 1,080원대에서 움직이던 환율이 어느새 1,070원대 초반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책 이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 지난주에 분명히 취소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좀 좋은 이야기,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2차로 들려왔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심을 좀 잡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거치면서 북미 관계 그리고 정상회담을 둘러싼 이슈들이 굉장히 빠르게 급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은 중심을 잡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향한 발걸음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방향성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고 둘 다 같은, 그러니까 모든 국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속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종 목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에 따른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찰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게 판을 깨는, 그러니까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좀 더 나아지기 위한 진통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해서 볼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신흥국 위기설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견조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환율이 좀 탄탄하게 받쳐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워낙 약세 압력보다는 강세 압력이 큰 상황이라서 시장 자체의 흐름에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미 협상이라든지 남북 북미 관계가 좀 흔들리거나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좀 더 레벨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방향성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남북 관계라든지 북한 발 훈풍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남북경협주 따라가야 되나 이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향성에는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서 속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경협주의 연속적인 급등세가 전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경협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외에도 이제 북한의 대북 제재, 그러니까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그 전까지는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에 따라서 좀 등락을 반복할 겁니다. 지난 주말처럼 기대했던 것보다 현실이 못 미칠 경우에 급락을 하기도 하고, 오늘같이 좀 기대가 톤다운 됐는데 기대감을 높여줄 만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급등을 따라가기보다는 지난 주말이나 그런 불협화음이 나타날 때 급등락을 보일 때 변동성 확대를 비중 확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상한가를 간다든지 10% 이상 급등을 한 종목을 따라가기에는 지금 수급 상황이나 아니면 정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추세적인 변화로 받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직까지는 2,400에서 2,500포인트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2,470선을 회복하고 80선에 바짝 다가서고는 있지만 대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종목별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남북 경협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간의 시속 게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마도 시장의 추세를 이끌 만한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급 또한 어느 정도 국한돼 있고 위축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남북 경협 관련주 중에서는 좀 대형주, 다만 과도한 비중 확대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IT나 중국 소비주 같이 최근 좀 반등을 했다가 좀 밀리는 종목들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트레이딩 측면에서 유효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장기금리 그리고 신흥국 이 부분과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3%대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흥국 통화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3월달 이후에 신흥국 통화가 대부분 하락한 것은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요. 무역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위험 회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가 찾아왔고요. 여기에 터키, 브라질, 멕시코와 같은 나라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은 신흥국에 대한 상대적인 투자 매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요. 선진국의 금융 정상화로 2013년 버냉키 쇼크 때처럼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을 부추기는 이런 학습 효과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러시아처럼 하락폭이 큰 통화를 보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구미 국가의 관계가 악화된 국가에서 일어났고요.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국가에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와 같이 경상수지의 적자가 크고 그리고 경제적 내성이 약한 국가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에 좀 국한된 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금 유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신흥국에서 증권 쪽으로의 들어갔던 금액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 순유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주요 신흥국 8개국과 미국의 2년물 국제 수익률 차를 보면요. 2016년도에는 7.5% 전후했는데요. 지금은 명목으로는 5% 전후까지 떨어졌지만 환율을 포함한 실질 수익률은 3% 내외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달러 강세 시기에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3%인 점을 봤을 경우에 미국 투자가 입장에서는 신흥국보다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손색 없는 그 정도 투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국제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신흥국에 대한 증권 투자는 4월 달에 마이너스 2억 달러로 순유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2017년 이후에 미국과 신흥국의 금리차가 축소가 되면서 신흥국에 대한 증권 투자의 순매수 규모가 계속 축소되어 왔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쇼크 때나 버냉키 쇼크 때처럼 미국의 그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면 아무래도 신흥국에 대한 증권 투자 자금들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향후 금리 동향이 신흥국에 대한 증권 투자의 규모를 결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신흥국 중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좀 덜하고 펀더멘털 자체가 탄탄하고 양호한 곳들에서 지금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빠져내려가고 있다면 오히려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13년도에 그 버냉키 쇼크 당시를 보면요. 일시적으로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됐지만 그 뒤에 자금 유입이 전환이 되면서 긴 시각에서 봤을 때는 버냉키 쇼크로 인한 실제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세계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고요. 또 경기 선행 지수도 계속 확장 국면에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쇼크를 통해서 좋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은 투자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IMF의 4월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는 플러스 3.9%인데요. 이 중에 선진국은 2.5%, 신흥국은 4.9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국과 선진국의 성장률 차이가 2.5%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자금 유출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실제 IMF이라고 하는 그 통화 선물 시장에서는 신흥국 통화죠.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남아공에 대한 그 통화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이들 국가의 환율 하락도 좀 멈추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이런 경향을 받아들여서 주시장의 변동성 지수도 다시 그 안정이 되는 등 리스크 자산에 대한 회피 움직임이 한풀 꺾었다는 점에서는 신흥국의 자금 유입도 조만간에 재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제 FOMC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에 6월 FOMC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금리 인상 예정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6월 12일부터 13일에 열리는 FOMC는 추가 금리 인상이 100%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FOMC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연설뿐만 아니라 FRB의 그 거시 경제 전망 그리고 멤버들이 향후 정책 금리 예상하는 점노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올해 금리 인상 횟수라든지 정책 금리가 그 중립 수준을 인상할지 여부가 관심이 되는데요. 연내 4번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꾸준히 높아지면서 장기 금리 상승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3회에서 4회로 끌어올릴지 여부가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FRB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정책 금리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의 중립금리 수준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요. 3월 달에 그 회의에서는 그 중립금리를 2.75%에서 2.87%로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6월 달에 정책금리 전망의 그 중립금리 수준도 3%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은 금리 인상의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장금리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도 그만큼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6월달 FOMC가 다가올수록 미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3% 초반에서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6월 12일 FOMC 때 이번에 금리 인상된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예전부터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3% 이하로 빠져내려왔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궁금하고요. 또 올해 말 내년에는 장기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또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는 시장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네, 장기 금리가 지난 주말에 2.93%로 하락한 것은 아무래도 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요. 여기에 미중 무역 마찰 해소 그리고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미국의 성장률과 물가, 정책 금리 그리고 재정 수지를 기준한 미국의 장기 금리 수준은 3%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를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올해 말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 한 3.4% 그리고 내년 말에는 3.8%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세출 확대가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금리는 6월 22일 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오페크 회의에서 2018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돼 있었던 협조 감산을 해제하고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 더 증산할지 여부 그리고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3회에서 4회로 인상되는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부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건데요. 달러 부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금리 상승기에는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상환 압력을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부채 상환을 위해서 금리 인상기에 신규 차입에 나선다면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요. 또 경상 적자가 상쇄화되어 있는 나라,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이외 기업들의 달러 표시 채권 금액을 보면 1조 7천억 달러로 사상 최대까지 지금 부풀려져 왔는데요. 주로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집중되고 있고요. 신흥국에는 아무래도 케이만 군도와 같은 쪽 그리고 중국, 멕시코, 브라질이 부채 조달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또한 연도별로 보면은 부채 상환 연도가 올해는 1조 2,300억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1조 2,500억 달러, 그리고 2020년에는 1조 2,200억 달러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흥국에 대한 부채 부담이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3년간 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신흥국은 2020년에 상환이 많이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금리 상승이 2020년까지 계속이 된다면 신흥국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데요. 그중에서도 2020년 상환 금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1,029억 달러의 상환을 해야 되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 도시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신용 위험이 앞으로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시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금융이 33%로 가장 많고요. 다음은 에너지 전력, 그리고 부동산, 하이테크, 소재, 공업 순이기 때문에 중국물에 장기 투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업종 분야 중에서도 기업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홍콩 달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한 번이 공격을 받아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게 달러 패거제 때문인데요. 홍콩 달러는 이번에 좀 안전할까요?
네, 최근에 그 홍콩 금융당국이 시장 개입에 들어오면서 홍콩 달러는 좀 안정이 됐는데요. 다른 신흥국들이 그동안에 5에서 1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달러는 0.5%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홍콩 달러가 고평가됐다는 판단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 유출은 없겠지만 최근에 그 주택 대출 금리의 그 상승세가 좀 꺾이고 그리고 내수 경기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과거 아시아 외환 위기 때처럼 고평가된 홍콩 달러에 대한 한머니들의 공격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더 이상 태그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분석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의 태그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의 금리 상승 속도에 맞춰서 홍콩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홍콩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중국 경제의 신용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한머니들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아시아 경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 홍콩에 대한 한머니들의 공격 여부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홍콩 달러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보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